네, 오늘 12구 참사 이번 주 일요일이 1주기고요. 네. 그래서 며칠 남지도 않았고 그래서 1년간의 보도를 쭉 조금 흐름별로 살펴보려고 하고 그에 앞서서 사실 12구 참사 이런 대규모 사회적 참사 1주기가 오면 의뢰 우리가 이제 특집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좀 시청자들 입장에서 기다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다 지금 12구 참사 다큐멘터리가 우리 방송사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아마 KBS 예, 나간다고? KBS가 아마 네. 오늘 이제 방송을 하는 것 같고 또 근데 KBS 하나 가지고 또 부족하잖아요. 예. 그럼요, 완전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래도 MBC 보도, 그래도 네. KBS 특정 보도가 그래도 어젠가 이제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거 외에 왜 이렇게 딴 데들은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까? 일단 이건 저는 정권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거를 바로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은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12구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 과정에서 이미 이 정부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죠. 보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기 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정부가 이것만은 정말 싫지 않을까. 정보도 싫고 그리고 네. 언론도 이제 이런 이제 세월호 문제 트라우마를 다시 이렇게 정치에 안기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네.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정파를 시켜버렸어요. 네. 아주 초기부터 스스로가 네. 네. 스스로가 정파를 시켜서 네. 이거는 어쨌든 이거를 언급하면 또는 언급하지 않으면 언급하다들 이렇게 언급하면 저렇게 언급하면 다 정치의 시각으로 보게 맞습니다. 만드는. 네. 네. 그러니까 말을 꺼내기가 싫어지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효과를 노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크러쉬 얘기를 좀 해보면 네. 크러쉬가 이제 저희는 일부러 오늘 그래서 정거장을 안 하는 중요한 이유가 제가 이제 레터에도 썼지만 오늘 이제 물론 박성재 사장 모시느라고 이제 만든 코너 때문에도 그러기도 하고요. 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우리가 지금 볼 수 볼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볼 수 네. 없죠. 근데 우리가 보려면 볼 수도 있죠. 네, 뭐 그럼- 이렇게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고 네.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다들 못 보시는 상태에서 몇몇이 보고서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못 보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면. 맞아요. 음. 네. 예. 왜 못 보는 상황이 됐을까? 볼 수 없음이라는 상황이 왜 전개된 것일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크러쉬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OTT 서비스입니다. 공개를 했고 근데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파라마운트 플러스 측에 따르면 이거는 저작권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라마운트 플러스 오리지널 컨텐츠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제작한 영상이 아니라서 CBS가 있죠. 네, CBS 관계사 뭐 제가 볼 때는 하청 표현은 좀 그렇고 제작사라고 해야 되나? 예. CBS의 관계사라고 해야 관계사, 되나? 예. 외주사 아니면 외주사, CBS 소속 스튜디오거나.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소속 스튜디오 같은데 거기서 만들어서 그냥 파라마운트를 통해서 공개만 한 거래요. 그래서 그 제작사가 결단하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 공개는 어렵다. 이게 지금 파라마운트 플러스 공식적인 입장. 일단 그거는 맞고요. 네. 네. 그건 맞는 말인데 이게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제작 과정, 제작이 될 거다라고 그렇죠. 알려졌을 테고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끼리는 다 아니까 네. 이게 만약에 12구 참사하고 연관된 내용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꽤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이었으면 배급사 같은 데 접촉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틀자고 얘기는 안 했을까? 아유, 아, 100%죠. 제가 다행히도 네. 우리 오늘 뉴스레터 그 얘기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근데 네.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이유가 뭘 거냐? 그게 위의 압박이냐?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냐? 뭐였을까? 이런 못 보게 됨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네. 이 이례적인 상황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한테?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논의해봐야 될 얘기라는. 그러니까요. 사실 12구 참사의 당사국이에요, 우리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1년밖에 안 된 참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제작사에서 물론 CBS는 유명한 방송사입니다만 거기서 만든다 그러면은 CBS가 아니라 그냥 이름을 잘 모르겠는 방송국에서 만든다고 했어도 한국의 당국이나 네. 한국의 언론이나 네. 한국의 컨텐츠 기업에서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 당연하죠. 예. 멕시코 방송사가 만들었다 그래도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심지어 공개가 됐어. 그리고 심지어 CBS야.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공개가 됐어. 그럼 그런데 한국에서 그 어떤 컨텐츠 기업도 그리고 관계 당국에서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이게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저께 네. 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마저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정감사에서 언급이 됐는데도 언론 여전히. 보도조차 없어. 여전히 없어요. 언론 보도조차 없어. 네. 이를테면 이제 이거를 가져오거나 봤다고 쳐. 네.
근데 봤더니 이제 이게 실제 많은 그 피해자들의 얼굴도 등장하고 네. 사실은 이제 휴대폰 안에 네. 들어가 있고 이런 것 영상이니까 이제 크러쉬라는 이름도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이죠. 자극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가 압사당하거나 밀리거나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니까 네. 그게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이제 바로 선정성인데 선정성이라 야한 게 아니라 그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자극을 확 하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근데 원래 미국은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잘하죠. 네.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미국 네. 다큐멘터리의 특징이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얘네들이 이걸 했던 이유는 CBS가 이걸 했던 이유는 정의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은 황당함이고 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음.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서 이제 결국 당한 일들이니까 관심은 있을 것 같고 일종의 이제 또 약간의 오리엔탈리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따위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야. 말도 하면서 안 되는 일이 뭔가 이렇게 약간 해외 토픽과 유사하게 진지함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심리가 없진 않을 거야. 이런 게 다 선정주의 일종이에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틀어주기는 한국이라는 문화는 사실은 이제 안 맞아요. 네. 초상권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비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냥 미국식의 어떤 다큐멘터리 만드는 방식과 한국의 어떤 분위기에서는 사실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 문화적 코드는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한 가지 가능성이고 저는 이것도 여전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래서 틀다고 하더라도 심의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요. 방송 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즘 그렇죠. 난리를 네. 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난리를 못 가져왔을 치고 것이다. 막 하고 네.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사자에 대한 어떤 명예라든가 희생자에 대한 어떤 명예 문제로 가지고 정상적으로 따지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이잖아 이들이. 네. 정치 요즘은 무조건 다수결로 그냥 무조건 결정 때려요. 이를테면 뉴스공장은 아직도 지금 폐지된 지가 언젠데 네, 지금도 맞아요. 심의하고 있어요. 아직도 최고의 네. 높은 수준의 심의를 때립니다. 네. 그것도 야당 의원들 다 반대하는데도 퇴장하는데도 최상의 높은 걸 때려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게 자신들하고 관련된 정책 판단을 내리면 이거 가져온 놈 누구야? 또 보복을 하겠네 그럼. 최대한 때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와, 그러니까 너무 선정성으로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네. 겉으로는 선정성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죠. 사실은 정치적으로 소위 좀 쉽게 말하면 탄압하기 위해서 그 방송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고 가져온 사람 누구야? 거기를 칠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국민의힘이 분명히 그럴 거거든. 요즘 심의 방식이 다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다 문제 제기해가지고 총선 전이고 어쩌고 저쩌고 대선 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 미친다 그러면서 온갖 뭐 뉴스탑 박건이니 뭐니 해서 다 심지어는 막 검찰 심사까지 압수수색도 하잖아요. 들어가는 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거슬리는 프로그램을 한다? 온갖 이유를 걸어가지고 뭔가 문제화했을 거라는 거지. 방송심이든 통신심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수입사 입장에서는 이걸 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 그렇죠. 이건 그런 리스크가 모든- 너무 커. 그런 모든 리스크를 안고 결국 네. 우리가 그렇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심의에 걸리면 어떡하지? 정당에 걸려가지고 된통 당하면 어떡하지? 국정감사에 불려가면 어떡하지? 아우 너무 짜증나는데 그거. 네. 이런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나라 미디어 그 기업들은 아까 이제 거업님도 잠깐 질문 주셨지만 아무리 사적 기업이라도 여기에 되게 취약해. 그렇죠. 왜냐하면 약점들이 다 있는 회사들이거든. 네. 세금 문제, 그다음에 소유 구조 문제, 그렇죠? 승계 문제 이런 거 다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CJ가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네. 영화 몇 개 틀었다고. 네. 박근혜가 진짜로 찾아갔다니까. 음.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인데도 그렇게 우리가 심지어 전례가 있네 우리가. 네 맞아요. 이거 누가 못 들어오게 막았네가 아니라 그렇지. 예. 스스로가 판단을 해도 두려우면 네. 아작 나겠네, 아. 작살 나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꼭 거죠. 지금 그랬다는 것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정부가 하는 태도나 정책들을 보면 그렇죠. 알아서 기계 만들고 있다. 네. 알아서 안 하게. 그 분위기 네. 뻔히 예상되는 것을 이런 리스키한 행동을 이렇게 네. 위험이 많은 걸 감수하려고 할까? 감수하게 하려면 상업적인 이득이라도 엄청 커야 되거든. 그렇죠. 그럴 것 같진 네. 않아. 요즘 다큐멘터리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시청률이 빡 엄청 그렇죠. 터진다거나 네. 아니면 이런 뭐 예를 들면 TV에서 한다면 그게 OTT의 특징은 뭐 하나가 대박을 쳐도 예. 그게 당장의 숫자로 이렇게 뭔가 돈으로 바뀌어지진 않잖아요. 아 네. 그럼요. 네. 예, 네. 구독자 수가 좀 늘거나 뭐 빠져나가는 게 좀 줄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지. 그런 구조의 특성상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상업적 이득은 굉장히 불안한데 정치적인 손해는 너무나 명확해 보여. 그렇지. 선택 안 하지 그러면. 네. 굳이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이제는 알아서 기고 그 기는 게 합리적인. 그 무리한 행동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서 저런 행동을 하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런 좀- 계획을 짜지? 어. 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냐? 일종의 광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광이 전략. 광인 전략 북한한테 많이 쓰는 말인데. 네. 맞아. 그래서 네. 제가 이 크러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런 가능성도 얘기를 왜 한국에서 볼 수 없는지 예,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지금 미디어 환경이 어느 정도로 망가져 있는지 사실 그렇죠. 가늠해 볼 수 있는 건데 예. 제가 이 크러쉬의 총괄 프로듀서인 제프 짐발리스트라는 사람 PD님이죠 그러니까 네. 이분이 한 얘기 중에 굉장히 감명 깊은 얘기, 네, 감명 깊은 얘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 두 참사의 명백한 공통점은 피해자 다수가 젊은 세대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 12구 참사와 세월호 참사에서 한국 사회의 세대적인 문제를 봤대요. 네. 세대 분열의 문제를 봤대요. 저는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 사람 한국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히 12구 참사에서 본인이 본 게 어떤 거냐면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굉장히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성공시켜온 나라다. 네. 지금까지도.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자신의 어떤 자아 성취라든가 자신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찾는 세대인데 한국 사회와 한국의 기성세 권력자들은 여전히 근면성실한 사람들을 원한다. 과연 한국 사회가 한국의 권력자들이 이 새롭게 등장한 젊은 세대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 자기는 12구 참사에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되게 날카롭네요. 이게 근데 저는 너무 놀라우면서도 거기까지 간다고?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두 가지 포인트로 가르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걸 하나로 통치면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분석이고요. 일단 한 가지는 통으로 칠 때 가능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러 가는 것, 특히 네. 기성세대들은 놀러 가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약간 모짐이 있어. 맞아요. 네, 연민이 세월호도 훨씬 그렇고. 줄어들어. 네. 네. 그래서 놀러 가서는 자기 책임이야. 놀러 가는 것에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거나 딴 사람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 이런 식의 인식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한 걸 수는 있겠네요. 예, 그게 이제 통으로 묶었을 때는 의미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특히나 젊은 세대와 옛날 세대하고는 확실히 그러면서 차이가 좀 있죠. 그게 일단 1차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는 확실히 세월호보다는 이태원 측면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노년. 예. 노년. 중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중장년은 자기 자식 세대하고 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리고 세월호 경험도 있고. 그렇구나. 그게 좀 그러네. 예. 근데 노년들은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세월호 때는 약간은 떠악해라도 했는데 네, 네, 네. 이태원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왜 관심을 둬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없진 않아요. 평소에 할로윈이라는 명절을 즐기는 젊은이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마약 얘기는 이런 거에 되게 쉽게 넘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노년과 그 노년이 바라보는 젊은 이들에 대해서 이 군중 통제 이런 데는 뭐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책임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더 강하겠죠. 아무튼간에 그러면은 12구 참사 관련해서 1년간의 보도 좀 어떤 추이가 있었는지 살펴볼 텐데 먼저 1년간의 보도량 추이를 이게 1년 동안 총 보도량이 한 5만 2천 건 돼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10월 말부터 11월까지 대략 3만 건이 쏠려 있습니다. 네. 참사가 발생한 2개월 안에 보도의 절반 이상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네. 전체 보도량의 절반 전체 이상이. 1년 동안의 전체 보도량 5만여 건 중에 대략 한 2만 5천에서 3만여 건은 작년 10월, 11월, 먹기캐봐 한 12월까지 작년 2, 3개월 안에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사실 참사가 발생한 직후 1, 2개월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생 기사가 상당수 섞여 있어요. 네. 참사가 발생하면 일단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바로바로 보도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 네. 소방이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거 주르르르 그냥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기간에 보도의 1년간 전체 보도의 절반이 쏠려 있다는 건 그 이후엔 보도를 안 했다는 의미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그렇죠. 세월호하고 기타 사회적 참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그 안에서도 차이가 보일 네, 거예요. 세월호 참사와는 아마 분명한 차이로 보일 네.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도 물론 정부는 덮으려고 했고 네. 언론 보수 언론들이나 이런 데 무시하려고 했지만 JTBC 같은 데가 어쨌든 의제 지속도 했고 네. 네. 이게 이제 배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 가라앉은 배가 떠오를 때까지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좀 있었어요. 참사 자체의 그나마라도. 차이도 예. 네. 언론이 아무리 원하지 않았어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태원 그 12구 참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전환을 어떻게 시켜버렸냐면 네. 진실규명이나 이런 거로 한 게 아니라 그 논말을 수사로 전환시켜버렸어요. 네. 물론 4.16 때도 이제 그러긴 했었습니다만 수사로 전환하고 수사로 유도해냈고 야 이게 검찰 출신 대통령이 있는 곳은 이렇구나 확실히 예, 박근혜 정부 때하고 또 다르고 네, 맞아요. 네, 검찰과 수사기관을 부려서 그걸로 언론을 끌고 가는
형태는 훨씬 더 뚜렷해졌다. 네. 그러니까 이건 법조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검찰 시절에 언론을 부리던 것을 권력까지 갖게 되니까 어허. 그게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는 상황까지 왔구나. 네. 그런 게 이제 이번 이태원 12구 참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참사 자체의 여러 가지 특성들도 있지만 확실히 그 정권의 특성, 수사로 전환하는. 네,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크게 작동한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요. 물론 세월호를 다루는 기사 자체량도 많았지만 유가족들을 악마화시키려는 기사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많았어요. 어떤 식으로든 막 정치 플레이를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그건 룰 안의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야 이제는 그냥 아예 룰을 바꿔버리는. 그렇죠. 완전히 그쪽 수사나 재판 뭐 이런 쪽으로 완전히 밀어놓고 거기는 접근해가지고 취재하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네,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관심 안 갖기가 쉬워. 네. 그렇지. 그렇죠. 네. 이게 그 수사로 재빠르게 근데 물론 수사는 빠르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어쨌든 수사도 하면서 진상규명을 추가적으로 국정조사도 그렇죠. 하고 특조위도 만들고 하는 세월호 참사 때는 여당이 그렇게 반대했습니다만 어쨌든 특조위를 했어요. 특수라도 했죠. 맞아요. 예. 그래서 보도량이 유지되는 거예요. 특조위에서 어쨌든 간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근데 이게 이번에 10월 29일 날 참사가 발생하고 11월 1일 날 경찰 특수본이 바로 수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에 수사를 시작해서 1월 13일에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수사로 넘어가면서 보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방금 교수님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사로 넘어가면요. 수사 주체가 뿌리는 정보가 아니면 보도할 게 없어요. 그렇지. 그럼요. 예. 철저하게 그것이 주도하게 네. 되죠. 그래가지고 11월 1일에 특수본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놀랍게도 아까 제가 보도가 확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12월부터 보도가 감소해요. 아니 수사는 1월 13일에 종료가 되는데 이미 1월이 되면은 보도량이 제가 11월에 2만 5천 건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올해 1월로 넘어오면 이게 1,000건 밑으로 떨어집니다. 네. 이게 1,000건이 보도량이 많은 것 같죠. 54개 언론사의 한 달간 보도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를 아직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미 올해 1월부터는 보도량이 꺾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2월, 3월로 넘어오면은 한 달에 54개 언론사의 보도량이 뭐 적을 땐 300건, 많을 때 700건밖에 안 됩니다. 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물론 특조위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12구 참사에 일이 없었냐? 아니에요. 아니지. 우리가라고 하면 안 되지. 국회가 올해 2월에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어요. 그렇죠. 7월 며칠인지 까먹었는데 7월 달에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럼 7월 달에 보도량이 올라가야지. 아무리 뭐 그 중간에 보도를 안 하더라도 그래도 똑같아. 그리고 경찰 특수본 수사는 끝났지만 검찰은 수사 안 합니까? 검찰 수사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검찰 수사 보도 안 하는 건 검찰이 정보를 안 뿌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정말 나쁜 건데 이재명 대표 수사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검찰이 뭐라 해. 그냥 뭐 투건들을 쏟아지네요. 네. 저 무슨 뭘 수사했는지 여러분 김만배 인터뷰 보도 검색해 보세요. 검찰이 거의 매일매일 브리핑하고 있어요 언론에. 그 보도에 쏟아진다고. 시키지도 않은데. 그런데 왜 12구 참사 김광호 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수사도 안 했지만 왜 보도를 안 합니까? 그 수사 정보를 안 늘려요. 예. 그냥 보도가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한다고 화두는 잡고 있지만 전혀 흘리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일부러 잡은 것에 가까운. 일부러 이 안으로 쑥 하고 빨아들인 거지. 네. 그래야지 내 판이 만들어지니까. 네. 그리고 쑥 하고 빨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판을 굴릴 수 있으면 그래도 쭉쭉 할 텐데 그거 안 내보내는 게 나은 이야기들이거든 대부분. 네네. 빨리 판이 묶고 까먹게 만들고 싶은 것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 내보내죠. 야 너무 비겁하잖아 이거는. 그리고 특별법도 있죠. 우리 6월달에 신속 처리 한 건이 돼서 아마 올해 말에는 늦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일부 매체에서 이제 민주당의 방탄 전략이다라는 네. 보도만 나오고 보도를 안 해버리니까 사실 특별법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우리는. 보도를 안 해줘요 보도를. 맞아 네. 맞아. 모르는 분들이 진짜 대부분이죠. 네. 사실은 조사위원회 설치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있다면 더 이제 빨리 이제 그 지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네. 유족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어떤 루트도 마련하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야 사실은. 추모 사업 뭐 이런 네. 것도 들어가 있고. 아주 기초적인 네. 것들이고 이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추모와 제대로 된 어떤 예방 조치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이거 뭐 예를 들면 그 산업 안전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법도 네. 고쳐야지. 이런 거 훨씬 여러 가지로 고쳐야 돼요. 음. 근데
이 특별법조차도 무슨 정파적이다라고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별법 검색해 보면은 방탄이 보도가 엄청 많아요. 네. 이재명 방탄. 그거 너무나 억지로 연결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예. 진짜 황당 이해할 수 없는 행태고 우리 또 국정조사했습니다 올해 초에. 네. 국정조사도 제가 11월 24일부터 1월 17일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보도량이 한 2, 3월까지 쭉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뭐 성과가 없다 하지만은 성과가 없는 건 자꾸 닥터카 얘기하는 국민의힘 때문이고 그 용해인 의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정황을 찾아냈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용해인 의원이 뭘 찾아냈는지 보도한 거 찾아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보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용해는 말을 그렇게 많이 네. 하고 국정감사에도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도가 안 나와. 보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수사로 넘어가면서 정보를 안 준다 이런 거는 이제 수사 주체 문제도 있지만 국정조사와 특별법을 보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언론의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심각한 책임 방기죠. 네. 이거는. 네. 단순하게 어떤 정파성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죠. 사실은 헌법기관인 그래도 국회의원이 네. 남들이 잘 모르는 걸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알려가지고 국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보도는 해줘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맞아. 네. 거기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건 간에.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이제 진짜 금과 옥조가 뭐 이건 너무 비유를 제가 이상하게 하고 정말 이상한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장관 골든타임 발언도 나왔죠 거기서. 맞아요. 예, 그런 발언들을 보도를 안 해버리니까 사실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됐는데 그 발언들이 탄핵 사유가 됐다는 사실도 많은 국민들이 모르죠. 네. 예, 그 언론 보도가 안 되는 점이 이게 사회적 해악이 큽니다. 중앙에 보도 안 하면 그냥 안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해악이에요 해악 보도를 안 하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모르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탄핵 안 된대 이러고 얘기 그냥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요. 참사 직후에 우리 정부 높으신 분들 대통령 포함해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살짝 같이 복귀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열받아 진짜 볼 네. 때마다. 10월 31일에 참사 현재 곧바로 방문한 거죠. 다음 날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방문을 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압사? 아니 뇌진탕 그런 게 있었겠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자 일주일 뒤에 국회에 나온 김대기 비서실장이 사인을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알 수는 없는 일이다. 하도 언덕이 높아서 뇌진탕 같은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비중을 두지 말라. 아니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는 도대체 왜 나온 말인지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네요. 네.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니까 나는 이게요. 저 두 말을 딱 듣고요. 딱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대통령이 브리핑을 그날 아침에 받았겠구나. 브리핑도 제대로 안 받은 거죠. 네. 그럼 그나마 받은 받지도 것들을 않았구나. 기억도 안 한 거고. 예. 받았겠죠. 받기는. 둘 다 근데- 문제예요. 근데. 네. 네. 아니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밤새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서 저는 세 번째인데, 네. 그러니까 제대로 브리핑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받은 것도 까먹었을 수도 있어. 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 이게 큰 사태라고 하는 분위기는 일단 알고 있을 거야. 그렇죠. 분위기를 읽어야지. 예. 네, 읽을 수 거기서 무슨 반론하고 있죠. 네. 재질문하고 그래서 확인하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네. 그렇지. 뭔가가 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고 들어야지 그럼. 예. 듣고. 보통은 그러죠.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식의 행동을 할까?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일단 화가 이 나네. 부분은 일단 내가 말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지. 네. 아, 말해야 네. 되는 사람이라서. 대통령 말해야 되는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지시하고 뭐 물어보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뭔가 열심히 하는 대통령 같거든. 네. 자신의 생각에는. 네. 네. 그 대통령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음. 그 실제로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발언을 굳이 같이 복귀해 보자고 했냐면 이 정도의 정부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나오면 보도가 많아져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이미 11월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나옵니다.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영어 좋아하죠.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또 얘기했고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11월 4일, 5일, 6일 뜬금없이 3일 연속으로 종교 행사에 참석해서 비공개 발언으로 공개 사과를 합니다. 비공개 발언으로 공개 공개 사과를 사과. 하는 대통령. 그걸 대통령실이 그래서 발표를 해요. 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야 사과 좀 하면 큰일 나냐? 네. 그거를 그리고 비공개까진 그렇다 쳐요. 네. 3일 연속으로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다 달랐거든요. 기독교 행사, 천주교 네. 행사, 불교 행사. 그걸 나름 통합이라고 생각하셨나 보죠. 네. 그렇죠. 유족들한테는 안 가고 종교 행사에 가는 거를 누가 통합이라고 보겠습니까? 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네. 치장하는 거죠. 치장. 네. 일종의 추모 쇼핑을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구색 가축이 여기저기 다 가면 그게 다 간 것 같잖아.
한 번의 어떤 진심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하는 데도 같고 저기서 하는 데도 여기서 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다 했어라고 하는 느낌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맞아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네. 거. 네, 그래서 참사 발생 일주일 만인 11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호통을 치면서 왜 4시간 동안 가만히 보고 있었냐 호통을 치면서 이날 일상 회복에 전념하시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 참사 발생 일주일 만에 일상 회복을 또 얘기했던.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유족들이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얘기죠. 네. 이것도 염장 지르는 말이에요. 그래도 호통 자체가 이상한 거죠. 네. 호통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자기가 제대로 몰랐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들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몰라서 나오는 얘기면. 맞아. 그죠? 맞아. 근데 나는 예전부터도 알고 있었고 충분히 아는데 이거 내가 뻔히 아는 일을 왜 거짓말을 해라는 상황이면 호통이 되겠죠. 근데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날 알았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근데 이게 진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부러 그 3가지 대통령 발언을 써놓은 건데 이게 다 모순이에요. 경찰한테 왜 4시간 동안 가만히 보고 있었어? 몰랐다는 게 말이 이렇게 호통을 쳐놓고 그 다음 발언은 뭐냐면 현대사회에서는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이 확인된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윤희근 청장을 지금까지 신임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쪽대본이라 그랬잖아요. 쪽대본. 네. 아주 그날 아침에 쪽대본이 대본 받는. 심지어 네. 한 대본 안에 쪽이 다 있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사 7대4만 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제 장식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약간 건데. 연극 같은 느낌이 있네. 그치? 나는 경찰은 호통해야 돼. 얘는 호통치는 애야.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는 이런 면에서 뭔가 이렇게 그 핵심이 되는 어떤 책임에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돼. 네. 이거예요. 개별 대사야, 개별 대사. 심지어 그게 개연성도 안 맞아. 그러니까 네. 모순된다는 앞에 얘기랑 거예요. 뒤에 얘기랑 개연성이 안 맞는 거야. 쪽대본이 원래 개연성 때문에 제일 많이 욕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그렇게 호통 칠 거면 경찰한테 책임을 지라고 해야죠. 그렇지. 근데 책임은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윤희근 총장이나 이상민 장관은 책임을 안 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 그리고 언론 보도가 이미 12월로 넘어가면서 꺾였다는 점. 네. 정부 태도가 이랬는데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부터 보도 사례를 하나하나 볼 텐데 이게 그 서민 교수가 쓴 거라서 사실 제가 진짜 딴 거 찾으려고 그랬는데 서민 교수답게 굉장히 적나라하게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이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민주당의 발언을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폴리사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다는 김어준 씨의 발언도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하면서 이게 다 괴벨스에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걸 갖고 규정을 와 하면서 맨날 이 양반은. 예. 그러면서 계속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합니다. 이사 참사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에 일어났으면 이 지금처럼 얘기를 했겠느냐라고 하면서 좌파들은 이번 사태를 제2의 세월호 참사로 만들려고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좌파 선동에 넘어가서 지금까지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이런 기사가 많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특히 조선일보나 문화일보에는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쓴 사람들이 과연 오프라인에서 유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없지. 들어요. 네. 집 밖으로 나올 용기도 없어. 왜냐면은 이거는 유가족에 대한 뭐 좌파고 뭐 이런 이념을 떠나서 유가족들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에요. 아 그럼요. 네. 최근에 MBC, KBS 경향신문이 물론 다른 매체도 소수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가 올해 초에 끝났잖아요. 그 특수본 수사 결과 전량을 입수를 했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MBC, KBS, 경향신문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량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국에 의해서 정권에 장악됐다고 생각한 경찰의 특별수사본부마저 아까 조선일보가 거짓말으로 했던 게 다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는 네. 거죠. 군중 통제를 했다는 그걸 거죠. 다 했다는 거예요. 경찰 특수본 수사 결과 2017년, 2020년, 2021년 공식적으로 경찰이 기동대 등 경력을 배치한 게 확인이 된다. 네. 이거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예.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때 배치된 거 코로나19 때문이야라고 했는데 경찰 특수본에서 그거 언급을 해요. 네. 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에 배치한 거 맞는데 분명히 명백하게 안전관리, 통행관리를 하기 위한 것도 업무의 일부였다. 라고 경찰 특수본이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이렇게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해서 팩트체크까지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사실 좀 마음 아픈 부분도 있어요. 네.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영상이 뻔히 남아 경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정복을 입고 정복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형광복 입고 네네네.
이거에 뭐 가짜 뉴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1년이 지나 이렇게 또 좋은 매체에서 좋은 보도로 팩트 체크까지 굳이 해줬다. 그러니까 특수본에서 이제 나온 수사 자료가 어쨌든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입으로 경찰 스스로의 입으로 이런 것들이 입증되게 만든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것까지 거부할 수 없겠지. 증거가 그렇죠. 뻔히 있는데. 이게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서 아직도 검찰이 수사 결론을 안 내고 있어요. 사실 기소를 할 만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광호 서울청장은 책임이 있다라고 또 결론이 나 있습니다. 네. 참사 전에 너무 인파 사고에 대한 보고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난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보고받았으면 서울 그 경찰청에서 나한테 뭔가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지시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특수본의 수사 결과는 뭐냐? 네. 충분히 보고를 받았고 네. 심지어 참사 전날 이임재 용산서장하고 병력 배치에 대한 얘기까지 다 했다. 김광호 청장이. 아니 그날 112로 신고 들어간 것만 몇 건인데 어떻게 네. 보고를 못 받아요? 교수님 저건 막판까지 몰리니까 그냥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막 거짓말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잡아떼는 거죠. 네. 아 잡아떼고 보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경찰청이 지시를 안 했다. 그리고 유미진 112 상황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청에. 예. 워낙 베테랑이라서 거기서 상황을 모를 줄은 내가 생각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부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책임 윗자리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책임이 많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광호 청장은 참사 전에 10월 한 달 동안 수차례 보고를 받았고 심지어 관련 지시를 자기가 했어요. 근데 참사 당일에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기동대도 안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다? 대통령실 집회에 온 집중이 가 있었다. 경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MBC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MBC 보도 중에 이게 이제 대통령실 주변 집회에 집중하느라 경찰이 아무것도 안 했다. 특히 서울청장 예. 포함해서 네. 그거를 MBC가 이제 또 경찰 특수본 수사 결과를 보도하다가 나온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그날 참사 당일에 8시 반 정도에 이게 집회가 끝나요. 대통령실 주변 삼각지역 인근에서. 네. 그때쯤에 이미 이태원에서는 압사 신고가 들어옵니다. 8시 네. 반쯤에. 네. 그리고 딱 그 시간에 이게 경찰들 사이에서 지시가 내려온 첩보예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저런 첩보가 내려옵니다. 경찰복 군복을 입은 간첩들이 지금 삼각지역 인근 대통령실 주변 집회에 침투해 있다. 시위대를 죽게 한 다음에 정부한테 경찰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첩보가 있으니 당장 출동해라. 저걸 믿었다고? 그랬더니 경찰이 5분 만에 출동을 합니다. 이게 5분 만에 전파가 이루어지고요. 5분 만에 출동을 해요. 그 현장에. 근데 당연히 그런 간첩은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없죠. 15초 만에 종결이 됩니다. 이게 경찰이 대통령실 집회 때문에 그때 경력이 거기에 엄청 많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정부 경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첩보를 줬을 그렇죠. 수도 있죠. 예. 아무튼 아니, 근데 이런 저 첩보 너무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 단지 네. 이걸 가지고 경찰이 움직였다라는 것에서 찾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애초에 이런 첩보 자체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경찰 조직 내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정도까지 무너졌다는 거죠. 이 정도 첩보를 5분 만에 출동을 해. 5분인가 6분인가 아무튼 출동을 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금방 종결이 돼요. 이게 10분 내외로 이 첩보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 끝냅니다. 그런데 이미 같은 시각에 12구 참사 때문에 들어오고 있던 신고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특수본 수사 결과인데 11건의 신고가 들어와요. 압사와 관련해서. 네. 11건의 참사 8시 반부터 참사 발생까지. 네. 11건 중에 7건은 처리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처리했다고 써놓긴 했는데 처리를 안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자들 중에 한 2-3명한테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아무 연락이 안 왔대. 내가 신고한 다음에. 이건 처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 압사 신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를 안 한 정황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이런 첩보,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런 첩보에는 순식간에 대응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열받는 거는요. 저거는요. 저거야말로 정말 간첩들이 흘릴 만한 역정보예요. 아, 그렇지. 예. 저기 역정보 역할을 한 거예요. 경찰들이 사고 현장에 못 가게 하는 역할을 해버린 거죠, 저게. 그래서 더 많이 죽었어,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애니언님께서 올려주신 게 이제 군대에서 배운 게 첩보는 미확인 사실이고 정보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 네. 그래서 확인된 걸 알리는 거하고 밑에서 이제 이렇게 입수된 거를 그냥 미확인 됐으니까 알리는 거하고 인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대충 설명은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를 들면은 간첩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건 무능력한 거예요. 네. 그렇지. 예.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신고 전화 하나로 그냥 미확인 사실이 들어왔다고 간첩 건이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보고해서 출동해? 말도 안 되잖아. 이미 같이 움직여야 될 정보기관이 훨씬 많을 텐데 맞아. 그러면 간첩들이 이제 준동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 그럼 뭔가가 어디선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나 또는 이게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 사실로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었거나 그러니까. 둘 다 네. 이상한 거거든요. 네. 이건 아무리 봐도. 아무튼 경찰 특수본이 이런 지금까지 보여드린 정황들을 통해서 이거는 대통령실 집회에 집중하느라 경찰이 안 한 게 맞다. 이태원 참사 대응은 거의 이 정도 결론까지 잠정 결론까지 이르러요. 특수본 결론은. 그런데도 지금 김광호 서울청장조차 기소를 못 하고 있는 게 우리 검찰의 현실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역시 이것도 수미상관인데 제가 이거 충격을 먹었는데 이게 화면 보시면 참사 발생 직후에 나온 보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예. 뒤에서 밀으라고 하면서 한 5명 정도의 토끼 머리띠를 한 남자들이 밀었다. 이게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엄청 보도가 됐어요. 참사 초기에. 이게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이를 종합하면 일관된 주장이 성립한다. 경사진 도로에서 밀집한 사람들 뒤로 익명의 무리가 밀었다는 것이다. 아니 뭐라도 확인한 것처럼 이때 당시 이런 식으로 보도 진짜 많이 됐어요. 빨간 머리띠가 진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제가 참사가 1년 지난 시점에서 이런 보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헬로윈 때 경찰 제복 사입으시면은 징역합니다. 징역살이 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이 경찰 제복 입은 사람들 때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매일경제 보도 제가 하나 가져왔지만 이런 보도가 매일경제만 낸 게 아니고 많아요. 저거는 그거 유튜버들이나 할 만한 얘기 아니에요? 경찰 제복을 입은 헬로윈 참여 시민들 때문에 네. 대응이 늦어졌다 이거예요. 또는 소방 제복을 입은 시민들 때문에 헷갈려서 경찰과 소방의 대응이 늦어졌대. 그게 참사의 원인이 됐대요. 참사를 키운. 네, 참사를 키운 그러니까 네.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대. 저 말을 근데 진짜 되게 한다고? 이거는 보도 자체가 너무 웃긴 게 네. 오른쪽에 그 네. 저거 실제로 같이 올린 사진이에요. 네, 광고 네, 사진이잖아요. 네. 저 광고죠. 네. 그건 광고지. 네. 광고고 또는 클릭질 유도하는 이미지인 거고. 네. 그리고 이거 하면 징역형. 이것도 웃긴 말이지만 네. 네. 그나마라도 어쨌든 경고 그래. 음. 이런 제복 입지 마세요. 괜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의미가 있어. 음. 네. 근데 뒤에 걸 왜 붙이냐고. 맞아. 이걸 이 참사 때 이래서 키웠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 라고 하는 거. 그것도 1년 뒤에 너무나 뻔히 거짓말인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너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걸 쓴 사람은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보도를 했거나 뭔가 정보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아 이거 경찰이 발표한 내용이 네, 있어서 이거 그러니까. 보도가 나왔어요. 음. 제복 아니야. 입지 말라고 해. 이거는 여러 개로 그냥 얽은 거예요. 거의 위키트리 수준으로 얽은 거라고. 그래 위키트리나 쓸 법한 기사네 진짜. 네, 딱 위키트리 수준으로 얽은 거예요. 이건 클릭 유도하면서 네. 이미지까지 있겠다. 아 막 너무 열받네. 그래서 저는 손이 바들바들 참사 떨리네. 직후에 토끼 머리띠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토끼 머리띠도 뭔가 범인이 잡힌 것 같고 미스테리하니까 클릭질을 유도하면서 거짓말이고 그렇죠. 참사 원인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참사 1년이 지났는데 참사 원인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경찰 제복 때문에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됩니까? 그것도 거짓말인데 역시나 선정적으로 클릭수를 유도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 1년이 지나도록 언론이 이렇게 수미상관을 이루는 건 참 슬픈 일이다. 네. 이렇게 1년 동안의 보도가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 클릭질 유도. 하나는 상업적인 네. 듯, 그렇죠. 거기에 정치적인 것까지 흑하고 얹혀가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네. 이제 전체 패턴 보여드리는 거, 크러쉬에 네. 관련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나마라도 잊지 않고 좋은 보도를 해주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작년의 보도의 문제점 네. 여기까지 짠 거는 괜찮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정말 짜증나고 안 열받고 된다. 그렇죠. 네. 예. 이런 것들의 보도가 자꾸 더 눈에 띄니까 네. 이것도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 BBC 보도를 보면서 예. 정말 좋은 보도다라고 느끼면서도 그러니까 좋은 보도를 접할 때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이따위 보도가 나왔어라는 분노 말고 그렇죠. 제대로 사실을 알게 되니 새롭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분노 그리고 거기에 얹어지는 참담함 이걸 내가 BBC 보도를 보고 있구나. 심지어 잘 안 되는 영어를 막 진짜 번역기 막 돌려가면서 이걸 보고 있는 게 스스로 너무 비참한 거죠. 예. 그 감정이 1년이 지나도록 전혀 우리 언론에 의해서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국감에서 이렇게 많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제대로 타임라인을 짜보려는 시도나 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기록이 뭐 올해 초에 끝난 수사 기록이 뭐 어떻게 지금 나왔을까 이 점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뭐 기자들이 잘 입수를 했겠죠. 근데 그 경찰 특수본 수사 결과를 보면서 당연한 사실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어느새 그걸 보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슬픈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당연하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도 공격을 해야 되니까 유가족도 진짜 못하지. 공격하고 뭐만 물어보면 좌파라 그러고 뭐 자꾸 이재명 방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는 뉴스를 보는 이용자일 뿐인데도 위축이 돼 있더라. 근데 어쨌든 좋은 매체들 때문에 안심하는 효과가 있었다. 1년이 지났고 여전히 지금 우리 유가족들은 거리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거리에 있는 유가족들한테 돈 내라고 하고 있고 이미 그 청구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나온 금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빚을 지고 계신 거예요. 자녀들의 죽음 사인을 밝히고 그들을 추모하는데 이분들은 산더미 같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번에 이러저런 일도 좀 겪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자신의 밥벌이, 네. 자신이 원래 살아야 되는 직업, 네. 그렇죠? 그거에만 집중하기에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죠. 네. 예, 그거 하고 나서 나머지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술을 마시건 뭐 잠을 자건 뭐 OTT를 보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쉬는 시간이 침해가 되면 일이 이제 굉장히 후져지거든요. 네. 예, 자신의 직업 영역이. 맞아요. 근데 쉬는 시간이 침해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기타 뭐 여러 가지죠. 이제 가족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가족들이 겪는 문제는 이 쉬는 영역의 침범뿐만이 아니라 네. 이거 쉬지를 못하죠. 네, 완전히 이제 그렇죠. 트라우마에 겪어야 되니까 심지어 뭐 일도 못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 심리적인 상태도 그렇고 이걸 뭐라도 해야 되니까 어디 가서 지원을 받건, 네, 예. 네. 어디 가서 호소를 하건, 그렇죠? 아주 안 되면 시위라도 하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내 직업 영역을 침투하는 일이라고요. 먹고 못 살게 만들어지는 일이야. 밥줄을 끊는 일이죠. 예. 그리고 이걸 한두 번 뭐 휴직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두 번 뭐 휴가 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에 신경도 쓰기도 어렵고 마음도 안 가고 이거를 때려치지 않으면 이런 항의조차 못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어떤 항의적인 행동이라든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작은 노력조차 자신의 생활 영역이 완벽하게 침투당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중의 고통이죠. 맞아요. 내 아이들이나 내 가족을 잃은 고통,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고통, 게다가 어때요? 말 그대로 빈곤 상태에 놓여져 맞아요. 있는 예. 일상이 사라진 거예요. 일상이. 이 고통, 이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쉬는 시간조차 침투받아도 힘드실 텐데 내가 내 밥벌이조차 할 수 없고 그걸 안 하면 끊임없이 뭐 조롱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무시를 당하거나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근데 2차 가해 말씀하시니까 지금도 2차 유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12구 참사 관련 보도에서 댓글을 닫았어요. 너무 2차 가해가 심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유가족 협회 같은 거 만들고 네. 이를테면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런 거 이건 너무나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고 비슷한 지역에서 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이해 당사자가 비슷하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건 돌아갈 수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지. 그럼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겪었던 배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온 국민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다 팽개칠 수밖에 없었어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너무 외로우니까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뭔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도 조롱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태원에서 일어난 일은 이거하고도 또 성격이 달라요. 각자 서로 잘 모르고 네. 못 만나게 했고 맞아요. 심지어 맞아. 처음부터 이 유족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딴지거는 그런 식의 어떤 프레임들이 맞아요. 존재를 그것도 엄청 빨랐어요. 뭐 진짜 굉장히 유족이라 고립돼 그랬나? 있었잖아요. 네. 예. 피해자들도 고립되고 유가족들도 고립돼 있었다고. 네.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막 이렇게 거리에 나오거나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또는 유가족 협회 같은 거 만들고 기자회견이라도 하잖아요. 이게 정파적이라고? 이런 무슨 망발이 어딨어.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은 자신의 직업 다 때려치고 쉬는 시간까지 때려치면서 맞아. 정치적인 행동을 갖고 하십니까? 네. 야, 이거 인간이라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 진짜 더 화난다 그 보도들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막 뭐 민주당 편이라고 막. 그러니까 유족들로 그런 식으로 좌파한테 끌려들어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일 뿐더러 현실에서 불가능해요. 맞아. 말이 안 되는 얘기네, 네. 애초에. 여러분들의 그 삶과 모든 것들을 다 때려치고 시위하러 나가고 항의하고 유가족 협회 구성하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대부분 말도 못합니다. 안 하고. 네.
못해. 차라리 내가 있지. 네. 차라리 내 새끼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자. 네. 나는 그래도 먹고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산 사람의 입에 뭐라도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차라리 일반적이지 않겠냐. 그렇지. 그럼요. 너무 힘드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 좀 내막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그런 보도들이 네. 얼마나 게으름 플러스 이건 사실 반인륜적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패륜적이죠. 네. 너무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너무 기사를 쉽게 쓰는 것 같아. 거부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권력을 쓰라고 만들어 놓은 법령이긴 하지만 이걸 함부로 쓰라고 만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쓴다? 그리고 이게 자리 잡는다? 그럼 당분간은 굉장히 무력감이 커지겠지만 굉장히 크게 안 좋게 돌아올 거라고 맞아요.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올 초에 얘기했었죠. 네. 우리 이제 해시TV 한 네. 3회 때인가 4회 기억나요. 때쯤에 이제 네.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다 거부권 남발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저는 그게 이제 한 6개월에서 이제 몇 개월 만에 돌아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일반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의 누적된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이런 선거 결과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거부권은 훨씬 더 심한 데미지들을 줍니다. 이제 정말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이를테면 이번에 헌재에서 결론이 난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적어도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런 식의 통과 과정에서 네. 그리고 이거를 오히려 막아 나선 게 지금 여당이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이례적으로 밝혀놨어요. 이게 헌재가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쓴 거 처음 봤어요. 네. 그렇지. 법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지연을 했다고 써놨어. 자, 그랬는데 필리버스터를 해? 그것도 수단이죠. 예. 하세요. 하시라고. 네. 하시고 다 돌려봤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거부권 쓰세요. 어. 이거는 지금까지 썼던 거부권, 적어도 무력화 효과,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불러일으켰던 효과와는 또 다른 종류의 아마 반대 백래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상당 부분 확신해요. 제가 오늘 박성재 사장님 오신다 해서 일부러 MBC 보도만 주룩 가져왔는데 왜 잘 보려고 그런 겁니까? 사장님이 가셨네. 예, 아무튼 간에. 또 본능이 또 있네요. 지금 현직 사장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복귀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그림 그리는 건가요? 맞네. 전직 사장님. 아무튼 간에. 지금 가시면서 되게 흐뭇해하실 거예요. 보면서.